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브로볼문학과의 박만규입니다. 오늘 축제라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목에서 보듯이 언어에 나타난 동서양의 사고, 두 지역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어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 차이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학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언어에 나타난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어를 주로 연구하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연구하지만 프랑스어와 영어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주로 영어와 한국어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프랑스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단어를 외워야겠죠? 단어를 외웠다고 칩시다. 다음, 단어의 배열에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그러죠. 문법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눈이 예뻐. 그러면 her eyes are beautiful 이라고 하지 않아요. She has beautiful eyes.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쉬운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또 칼에 베었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cut myself on a knife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른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휘와 문법을 다 배워도.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 그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How do you spell it? 그러죠. 왜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이런 그 표현 방식의 커다란 차이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이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받기를 기대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표현 방식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났나요? 그렇지도 않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자동화가 남아 있어요. 어떤 표현을 내가 많이 반복해서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크게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동화 시켜야겠죠. 그 자동화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정복 못할 건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한국 사람이 실화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간 다음 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차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911, 911이 왔죠. 그 파이어 트럭이 왔죠. 그래서 파이어파이터가 그 밑에 있는 자동차에 깔려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y, are you okay? 그랬더니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차 밑에 깔려 있는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했대요. 그 표현은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자동화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정도 표현만 자동화를 해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100개를 자동화해 가지고 있다든지 1000개, 5000개 정도 자동화로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동화된 표현의 목록을 늘려갑시다. 늘려가면 됩니다. 뭐 어떻게 늘려가느냐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제가 쓴 방법을. 저는 국내파입니다. 국내에서 모든 공부를 다 마쳤어요. 제가 쓴 방법은 좋은 표현을 수첩에 적고 또는 녹음을 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 없이 하루에 수많은 자투리 시간, 지하철이나 마을버스를 타고 멍청이 앉아있는 시간에 계속 들으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 들으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통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라 뭐 서툰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웨이터한테 no pork, no beef, no chicken, 뭐 no meat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웨이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Oh, are you a vegetarian?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I am a Korean.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금 잘못된 자동화죠, 이거는. 자, 여러분들 언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10중 8구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특별히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에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어가 없다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강좌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오늘 싸이가 온다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맡을까? 누구하고 같이 가지? 어제도 술 먹었는데 오늘도 마셔야 되나? 등등.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언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국어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도구라는 거예요. 생각의 도구요. 이것이 없으면, 이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이 언어가 도구입니다. 학문 탐구에.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 기호들이 도구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수학 언어도 언어입니다. 그것도 의사소통하는 수단이고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시 언어로 생각하고 다시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렇게 생겼고 영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ET가 지구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 지구를 파악을 했을까요? 아, 저기 산이 있구나. 그러면 산에 보면은 나무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ET가 나무를 봤으면 꽃이나 저기 줄기가 있구나, 가지가 가늘구나, 잎이 많구나, 뿌리가 굵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못하겠죠. 왜? 왜일까요? 나무를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념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ET는. 지구상에 사는 우리는 저렇게 개념화해서 하나의 사물을 나누어서, 그렇죠? 개념화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기 산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까요? 산의 개념이 있어야 그것도 생각을 하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떤 덩어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산이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도 저기라는 개념, 산이라는 개념, 있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은 어디에 있죠? 언어에 있는 거예요. 언어화되지 않은 개념은 몹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라서 꽃, 뿌리, 줄기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우리가 만든 세계예요. 여기 그 사진 보세요. 명동 성당 앞에 이렇게 전경들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여자 대학생하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똑같은 세계를 둘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과연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대의 젊은 대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성당 앞에 전경들이 있네? 근데 70대의 할머니는 성당 앞에 푸른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세계를 살아도 경험이 다릅니다.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할머니가 전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데서 온 거죠. 전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전경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은 명동 성당에 왜 저렇게 전경들이 깔려 있는지 이해하는 폭이 매우 좁아지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언어가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회의 다 해도 결론이 서로 머릿속에 다르게 남죠. 그런 경우도 흔하죠. 똑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고 우리는 결국은 개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개념은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언어의 사고방식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언어가 다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개념 체계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에드워드 사피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한 세계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 바깥의 세상을 인식하는 양식이 서로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거는 그 원인이 바로 언어에 있다는 거죠. 무지개 색깔이 이렇죠, 실제는. 근데 언어마다 이 스펙트럼을 적절히 나누어서 개념화하고 있죠.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로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게일어에서는 12가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로데시아의 쇼나어에서는 3단어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라이베리아의 바사어는 단 2단어. 한국어는 사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푸른 신호등, 이 푸르다가 결국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요 녹색과 청색을 하나로 개념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만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끌려요. 얼굴도 빨개지고 심장도 막 쿵쾅거리고 땀도 나고 손에서 이런 상태가 오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개념화했어요. 한국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그냥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죠. 예전에 타히티의 부족들이 너무나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아서 학자들이 연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보니까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 타히티 원주민 언어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열나고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감기라고 개념화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감기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좀 한 몇백 년 전으로 가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걱정스러울 거예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개념화가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감기 심하게 앓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나쁜 기분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내한테서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걸 우리는 슬픔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슬픔이라고 개념화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힘든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절벽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우울증이라는 말 옛날에는 잘 쓰지도 않았던 단어인데 요즘은 너무 흔한 단어가 됐죠.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는 걸 알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상담할 수도 있다. 등등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울증의 개념을 아는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다면 우리한테 뛰어내리죠. 이건 우울증이야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런 충동이 드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고 개념화 안 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부족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언어가 우리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걸 이용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정치나 광고 분야에서는 매우 흔한 전략입니다. 어느 전략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서 이제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싱크탱크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3대 7이었는데 7대 3으로 찬성으로.
왜 그럴까요? 이라크 war 그러니까 아니 이라크 남의 나라에 왜 전쟁하러 가지?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거기 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직관되는 거예요. 나도 테러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여론이 확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자, 다시 또 위기가 왔어요. 부시 정부에. 이제는 전쟁이 너무 오래 끌고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여론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뭐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 철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할래도 그러나 부시는 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다면 철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부터 언론에다가 War in Iraq라고 쓰지 마라. The occupation of Iraq라고 씁시다. 이라크 점령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pulling out troops from Iraq 이걸 대신에 이건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죠. 철군 bring them home 귀환하라. 귀국하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귀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돌아오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대신에 이걸로 바꿨어요. 우리는 전쟁은 끝났고 지금 우리는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을 뿐이야. 점령이에요. occupation. 그리고 다 이제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웬만큼 됐으니까 bring them home.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언론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뿌리니까 미국 여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 이라크 점령 웬만큼 됐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라. 전쟁에선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전략을 잘 구사하는 사람은 여러모로 유용하겠죠, 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죠? 스탈린이죠. 피해 정치를 한 사람이죠.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200만 명 정도를 숙청을 한 사람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정도 죽이면 보통은 자기가 보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반대파가 너무나 불안한데 스탈린을 가만히 두겠어요? 당장 쿠데타를 일으키건지 보복을 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역사상 늘 그랬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어떻게 해서 자기는 건재하면서 물론 나중에 자기도 죽었지만 저렇게 단기간 내에 200만 명을 죽였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민의 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기 적인데 자기 적이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죠? 저 사람을 왜 죽이느냐? 인민의 적이다. 여러분의 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그래, 인민의 적이라면 죽여야지. 저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사람. 이 사람이 인민위원회 위원장 예조프예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임명을 해서 숙청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왜 없어졌죠? 여기 있는데 잘 나갈 때 사진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없어졌어요. 스탈린이 죽였죠. 좀 성장하는 것 같아서. 독재자는 특징이 뭐죠? 이인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인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극장, 모스크바 극장에 갔는데 자기 사진 대신에 예조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생각했어요. 더 크기 전에 잘라야겠다. 예, 잔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도 기분이 나쁘니까 옛날에 자기가 찍었던 사진에서조차도 이뤄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팜플렛에도 있지만 우리 고은 시인의 이런 시가 있죠. 수족에는 작별 인사가 없다로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시인데 저는 언어학자로서 말씀드린다면 수족에 작별 인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시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작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별을 하는데 작별하면서 아무 말 없이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수족에는 작별 인사가 없다고 하나 궁금하죠. 수족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요? 수족이 어디 사는 민족이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쓴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영어식 사고라는 책.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수족은 미국의 왜 다코타주 있죠?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캐나다하고 국경인 북쪽에 거기 사는 원주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원주민인데 이 수족은 어떻게 작별을 하냐 하면요. 절대 잘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ye bye, goodbye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 표현이죠. 당양 오마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have a good journey. 여행 떠나는 사람이 아닌데도 여행 잘 해요 하고 서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톡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또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잘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사실 톡사라는 표현은 그렇게 드문 표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see you later, 불어에서도 au revoir, 스페인어죠. hasta luego, 그 다음 auf Wiedersehen, 이거는 이제 독일어죠. 짜이치엔, 이거는 이제 중국어죠. 다 같은 뜻이에요. 다시 보자. 헤어질 때 다시 보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어는 좀 너무 심심하죠.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매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녕히 가세요. 잘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데 어쨌든 다시 보자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행 잘 하고 와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족은 한 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생에서 못 만나면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만난다라고 믿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잘 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고죠. 그래서 고은 시인이 수족에는 작별 인사가 없다라고 쓴 거죠.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언어는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도에 이르릅니다.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 종교, 이데올로기, 그렇죠? 뭘까요? 언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이링구얼 있죠, 이중어 화자. 이 이중어 화자들은 이제 언어를 모국어를 두 개를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본 거예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결과는 이랬어요. 아시아계 북미 대륙 이민자의 성격 검사를 서로 다른 두 언어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계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두 개로. 그랬더니 언어 그 설문지의 언어별로 다른 성격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어로 설문했을 때하고 영어로 설문했을 때 답변이 달랐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죠. 또 중국 출생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의 이중어 화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영어로는 매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 드러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드는 전형적인 캐나다인 영어권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자소서를 썼는데 이제 중국어로 쓰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겸손이 중요하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마치 중국인 같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따라서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결국은 결정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음악 있죠? 각 민족마다 음악이 독특하잖아요. 중국 음악 들으면 아 저거 중국 음악, 아랍 음악 들으면 아 저거 아랍 음악, 그렇죠? 샹송 들으면 아 저거는 샹송,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민족의 음악은 결국 그 언어가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네. 전라도 말을 좀 이렇게 구성지게 리듬감을 주고 이렇게 강약을 주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가 그 민족의 음악, 고유한 음악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 My Way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전 세계적인 히트송이죠. My Way라고 하는 노래 있죠. 이 노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영어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든지 자연스러운 억양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영어는 보세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I, you, he 같은 거 강하게 발음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강하게 발음 안 하죠. 그렇죠? 그 뒤에 동사가 강하게 발음됩니다. 그다음에 명사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명사 앞에는 관사라는 게 있죠. 관사 강하게 발음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영어는 처음엔 약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억양이. 그러면 음악 용어로 갖춘 마디와 못 갖춘 마디라는 게 있죠. 그럼 영어로 노래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갖춘 마디로 작곡하게 될까요? 못 갖춘 마디로 작곡하게 될까요? 못 갖춘 마디로 작곡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러면은 I wish you라고 발음 안 하니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니까 당연히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처음에 대명사나 관사를 강하게 발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디가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And now the end is near. 그렇죠? 여기 굵은 글씨가 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으면. and나 so, I 같은 거는 강세가 잘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이런 식이죠.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약간만 멜로디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노래가 돼버려요. 그냥 And now the end is near. 그쵸?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한번 볼까요? 클로드 프랑스. 자,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이 곡은 원곡은 샹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안할 때도 자연스러운 억양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가사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원곡은 샹송입니다. 1968년에 클로드 프랑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프랑스 안에서는 빅히트를 했는데 캐나다의 폴 앵카라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가수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잘 어울리는 좋은 음악이 없을까 작곡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샹송을 가지고 영어로 가사를 새로 입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곡 들어볼까요? 잠깐만 끊고 이제 그 마지막 하나. 저는 이 클로드 프랑스와의 오리지널 버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죠?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미셸 사르두가 훨씬 더 잘 불러요. 샹송으로 어쩌면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언어가 바뀌니까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뭐 지금까지는 본론이 아니었냐 그러면 그건 본론, 지금까지도 본론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어에 나타난 사고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요. 세계에 대한 논리적인 묘사를 하는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화자에 대한 상황의 묘사에 주력하는 언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언어를 보통 한 6,000에서 8,000개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 언어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주어 중심 언어, 또 하나는 주제 중심 언어예요. 영어는 문장을 주어와 수어로 구성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가 아니라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서술, 타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문장을 꾸미고 있어요. 한국어는. 여기에 속하는 언어가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동양 언어가 대개 다 그렇죠. 주제 중심 언어는 모든 성분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명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그러나 한국어는 주제는 그야말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는 기영이를 좋아한다. 이거는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왜? 지혜는 이 토픽입니다. 지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국어 문장은.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어예요. 이거는 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지혜는 기영이를 좋아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도 매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한국어는 영리하기는 지혜가 더 영리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읽기는 아무래도 이 책이 더 쉬워. 여기서 주어는요, 이 책입니다. 지혜가 주어예요, 여기서는. 근데 영리하기는, 읽기는 주제어입니다. 타픽입니다. 한국어는 주제 중심 언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지금 보세요. 여기가 토픽, 주제고 여기 주어죠. 그리고 서술어 또는 수어죠. 그렇다면 한국어는 주제어도 있고 주어도 다 있는 언어가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주제, 주어 중심 둘 다 있으니까 topic, subject, prominent language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주제어 중에서 한국어에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주제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는. 예? 영어나 프랑스어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너는 이 주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되다의 주어가 어디 있어요? 되다는 뭐가 A가 B가 되다 이렇게 쓰는 언어인데 단어인데 없어요, 주어가. 수많은 주어, 예를 들어서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다. 거기에 주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 말 써요, 여러분? 내가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지. 그런 말 누가 써요? 절대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어도 없고 수로도 없는 문장이 한국어에는 그득해요. 예를 들면 나는 커피야 이런 거죠. 너 뭐 먹을래? 난 커피야. 그러면 I am coffee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영어 문장을 이렇게 꾸미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커피야에서 나는은 주어가 아닌데 그걸 I am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For me 굳이 한다면 내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타픽이에요.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포커스. 커피야. 근데 커피를 어떻게 한다는 수로가 없어요. 세상에. 커피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주어도 없고 수로도 없어. 그럼 뭐죠? 난 커피 시킬래. 아니면 나는 커피가 좋아. 나는 커피를 마셨어. 뭐 수많은 표현이 다 가능하죠. 그거를 난 커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어제 뭐 먹었니? 나는 어제 설렁탕 먹었어. 너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짜장면이야 이러죠. 그렇죠? 그렇죠? 너 어디니? 그러면 나 학교야 그래요. 그럼 I am school이에요? 아니잖아요. 에? 학교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문맥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어는 결론적으로 주어보다는 주제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하고 맞질 않는 거죠. 구조 자체가, 문장 구조 자체가. 사과는 대구지. 무슨 뜻이죠? 사과라고 하면 대구가 제일 맛있다든지 뭐 이런 뜻이겠죠, 아마.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죠. 너 어디 다니니? 난 삼성. 쟤는 현대고 쟤는 LG래.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찌개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 예. 이거 영어로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쓰죠, 이런 표현. 3번 테이블 다 소고기래. 그렇죠? 어디 영양탕 집에 가니까 그 보신탕하고 그죠? 삼계탕 이렇게 두 개를 메뉴로 하는 집인데 거기는 손님들이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집 가면 전부 다 야 3번 전부 개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철수가 아버지가 오셨다. 이거 한국어 문장 되나요?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한국어 문장인가요? 철수가 아버지가 오셨다. 여러분들 한국어 모국어 화자 아닌가요? 근데 답변할 수 없어요? 자, 이 문장은 틀린 한국어 문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꽤 되네요. 예, 됐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 문장은 올바른 한국어 문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내가 시킬까봐.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계시네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학교에 이제 학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면 대개 어머니가 오시죠. 다 어머니가 와요. 근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기 학생들한테 얘들아 아까 누가 아버지가 오셨지? 아, 예, 철수가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러죠. 그죠? 예, 완벽한 한국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참 지금 의심스럽네요. 예, 예.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주어예요. 아버지가 오셨다의 주어예요. 그런데 철수가는 뭐죠? 토픽입니다. 예. 자, 주제 중심 언어는 대개 SOV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한국어가 이렇죠.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근데 주어 중심 언어는 대부분이 주어, 동사, 맨 마지막에 목적어 나와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그래요. 여기 전 세계 45% 거의 절반이죠. 에 가까운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국어가 매우 흔한 언어 타입이에요. 어순이.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두 번째 2위 그룹이에요. 42% 정도예요. 그러면 아랍어 같은 경우 히브리어나 이런 경우는 동사가 맨 앞에 옵니다. 문장에. 그 다음에 그래서 love I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언어예요. 아랍어가. 아랍어 배우기 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 안 맞아서.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진짜 어려운 언어는 이거. 그렇죠? 이게 참 어렵겠죠. 동사, 목적어가 그 다음에 오고 주어가 맨 끝에 나오는 언어도 있어요. 3% 정도. 제일 최악은 이런 언어입니다. 목적어, 주어, 맨 끝에 동사. 아닌가요? 이게 더 최악인가요? 예, 목적어, 동사, 주어. 이런 언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A lion eat man. 그러면 사람이 사자를 먹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수동태가 능동태가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majority 그룹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주어 중심 언어는 논리적 관계에 주력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와 수로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거든요. 누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관계에 주력하니까 일치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인칭이나 수나 시제, 성에 관한 이런 일치가 있고요. 비인칭 구문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it rains, 비가 온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건데도 일부러 it라고 전혀 의미도 없는 it라는 가짜 주어까지도 넣어야 돼요. 왜? 주어 중심 언어니까. 근데 주제 중심 언어는 생략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제 중심 언어는 항상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관해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황에 이미 있는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생략합니다. 모든 성분이 생략이 가능해요. 자, 사장님이 오래. 이거 영어로 어떡하죠? 이거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사장님이 오래. 우리는요, 다 생략했어요. 사장님이 오라고 나에게 말해서 그걸 너에게 전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 생략했죠? 그냥, 사장님이 오래. 영어는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과정을 추격하기 때문에. The boss told me to tell you to come and see him. 이라고 해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우리가 보기엔
걔네들한테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Do what you are told. Do as you are told. 뭐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you only have to do as you are told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영어 문장은 다 이렇게 주어 뭐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영어는. 논리적인 관계를.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학습할 때, 영어로 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략된 어휘들을 복원시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훈련을 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살펴보는 학문이 의미론인데 그 의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문장이라는 거는 언어 외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사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죠. 논리적으로 묘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담화의 차원, 누군가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담화의 차원에 가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문장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문장에는 말하는 화자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만 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한국어 문장에는 말하는 사람이 항상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에 의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요, 포괄적인 표현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한국어는 화자에 의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열쇠가 자물통에 끼어 있다. 끼어 있다가 뭐죠, 영어로? 그런 거 없어요. The key is in the lock. 문에 버튼이 달려 있다고 그러죠? 달려 있다가 뭐죠? 당연히 있죠. 뭐 cling to 이런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 안 하죠? There is a button on the door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영어예요. 그냥 포괄적으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영어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달려있다, 끼어있다, 들어가 있다, 삽입돼 있다. 이게 다 뭔지를 생각하죠? 쓸데없이. 그런 게 없는데. 걸려있죠, 끼어있죠, 담겨있죠. 전부 그냥 비동사 하나로 다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영어예요. 영어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논리적인 관계만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차가 사람에 깔려 있다고. When I saw him, he was under the car 라고 하지. He was trapped under the car.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뭐 묻어 있고 붙어 있고 다 그냥 there is. 그 다음에 상태, 이번에는 갖고 있는 상태는 전부 have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신문을 들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어는. 그죠? 근데 영어는 he has a newspaper in his hand. 칼을 쥐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거기에는 화자가 없거든요. 화자는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 눈에 뭐가 들어갔네? 그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You've got something in your eye. 그렇죠? 그럼 되겠죠?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거. 이 사이에 뭐가 꼈어. I've got something between my teeth. 그렇죠? 얼굴에 뭐가 묻었다, 야. 그렇죠? You've got something. 그렇죠? On your face.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물건을 갖다 놓는 모든 이동을 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영어로 put 하나로 끝납니다. 우리는 열 몇 개의 단어를 다 쓰죠. 자세하게 하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니까. 그렇죠? 우유를 타준다고 그러죠? 우리는 또 그렇죠? Put milk into the coffee. 그렇죠? 후추는 또 친다 그래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사물을 이동하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후추는 치고, 그렇죠? 이게 다 다른 행위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행위인데 영어나 프랑스어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행위예요. 논리적인 관계가 이동한 거거든. 그렇죠? 그럼 하나의 동사가 맞는 거예요. 이 그림 벽에 좀 걸어주세요. Put up this picture on the wall.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뭐 달아주고 꽂고 뭐 따르고 뭐든지 이렇게 손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 논리적인 행위. 그거는 하나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잘 아시죠? 이 정도는 put on 하고 wear. 그렇죠? 상태는 wear죠. 한국어는 10개의 동사로 표현하죠. 안경은 끼고, 그렇죠? 옷은 입고, 그렇죠? 앞치마는 두르고, 시계는 차고, 그렇죠? 렌즈는 끼고, 모자는 쓰고, 양말은 신고, 다 영어로는 put on이에요. 그렇죠? 왜? 어떤 액세서리를 몸에 착용하는 행위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영어는. 심지어 말이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립스틱을 많이 바르는 것도 put on이에요. 이게 뭐 옷도 아닌데. 그렇죠? 로션 바르는 것도 그렇죠? 화장하는 거 wear makeup, put on makeup이에요. 향수 뿌리는 것도 그렇죠. put on some perfume. 그렇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운 문법적 장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거. 모국어에는 없는 어떤 장치.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없는 관사.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 완료 이런 거. 한국어에 없잖아요. 어려워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이거예요. 의외로. 한국어에는 여러 단어인데 내가 학습하는 목표 언어에는 하나인. 이게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대응된다고 가정하고 그걸 자꾸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자, 한국어는요. 이 범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표현할 때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외국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국어. 한국어 참 어려워요. 어떤 언어든지 외국어로 배우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한국어 참 어렵죠. 외국인이 한국어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많이 틀리는 게 시간 표현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지금 몇 시냐 그러면은 4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1시 20분 이래야 되는데 1시 20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틀려. 아니면 1시 20분도 나와요. 외국인이니까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렇죠? 1시 20분. 그 다음에 1시 20분. 다 틀리죠? 그렇죠? 1시 20분만 맞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이? 물어봐요. 왜 그렇죠? 그러면 왜가 어디 있어? 그냥 외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특징이 1시 20분 매우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죠? What time is it? It's 1:20. 참 이상한 언어예요. 아니 시간 물어보는데 그것은 1:20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 o'clock도 없고 minute도 없어요. 그냥 1:20 이렇게 해요. 영어는 그렇죠? 네. 프랑스어는 1시 20분은 또 얘기 안 해요. 한국어는 다 얘기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분류사인데요. 이 개수 하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잖아요. 그렇죠? 1개, 2개, 3개, 4개 안 쓰죠?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고 써요. 그럼 틀려. 그러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나가죠. 19개. 20개. 21개. 20개 붙으면 또 돼요. 20개가. 20개, 21개, 20, 30개, 40개가 돼요. 근데 1, 2, 3, 4, 19까지는 안 돼요. 안 써. 왜 그렇죠?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외워.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한국은 그게 강이면은 한강, 영산강, 강 다 붙이죠? 산이면 무슨 백두산, 산 다 붙이죠? 산맥, 꽃도 말이죠. 무슨 꽃, 할미꽃, 그렇죠? 아니면 한자 화, 채송화, 봉선화, 이런 식으로 붙이죠. 근데 영어 꽃잎들은 무슨 플라워 이러지 않잖아요. 선플라워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그런데 한국어는 이렇게 자기가 그 명사가 속한 부류명을 뒤에다 꼭 적어줍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근데 영어는 다 The Thames, 테임스 강인데 물론 Thames River라고 하기도 하지만 한국어는 절대 한 이렇게 안 해요. 한강 그러지. 그렇죠? 금강을 나 어제 금 갔다 왔어 이렇게 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찰이는 우리나라는 다 무슨 사가 다 붙어 있죠. 사찰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류사예요. 영어는요, a tree, 그렇죠, two trees. 한국어는 두 나무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무 두 그루, 그렇죠? 오징어 세 마리, 그렇죠? 사람 대학생 두 명, 두 대학생? 안 쓰죠. 종이일 때는 종이 석장. 한국어는 명사 쓸 때마다 이 분류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들 외우는데 머리 쥐나요? 이런 게 약 한 2, 300개 있어요, 한국어에. 우리는 잘하죠, 모국어니까. 한국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어는 뭐냐? 이와 같이 그 그러니까 개념화한 그 어휘를 다 쓰는, 명백하게 다 쓰는 언어라는 거죠. 자, 영어는요, 또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건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걸어갔어요. 호텔에 뛰어갔어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는 그냥 걸었다 그래요. I walked to the hotel. 예? 뛰었다 그러고요. 그냥 호텔로 뛰었다, 호텔로 걸었다 이러는데 우리는 호텔에 걸어갔다, 뛰어갔다. 심지어 뛰어내려가다. 우리는 동사 3개를 연속해서 쓰는 표현들이 많아요. 한국어는 그만큼 구체적입니다. 자, 연속되는 두 동작이 있어요. 씻고 올게 우리가. 그죠? 영어로 어떻게 하죠? I'll go wash up and come again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씻으러 갈게로 끝입니다. 왜? 아무 갔다가 지가 필요하면 오겠지. 그걸 논리적으로 잉여적인 건데 필요 없는데 왜 말해? 근데 우리는 그 뻔한 것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 씻고 올게, 이거 버리고 와라. 영어는 그냥 throw this away. 이거 버리라고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연결어도요. 한국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결사를 매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쓰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명확하면 안 씁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컵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컵이 깨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보통 싱크대에 컵을 부딪혔어요. 컵이 깨졌어요. 이상하죠? 한국어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오히려 없는 게 자연스러워요. I bumped the cup against the sink. It's broken. 이렇게 해야죠. So it's broken.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so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느끼죠 아마? 영어 하는데 그냥 매 문장 다음에 so I went there and so 한국어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안 그래요. 어색한 영어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어지러놨으니까 네가 치워. You litter the room, you tidy up.
So 안 써요. 그렇죠? I have a sore throat. I can't swallow. 그렇죠? So I can't swallow. 뭐 써도 상관은 없지만 명백한 1차적인 원인 결과 관계는 안 씁니다. 영어는. 2차적인 거는 써요. 근데 직접 원인은 안 쓴다는 얘기죠. 자, 영어는 주어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감정은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감정을 담질 않아요. 감정을 담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제3자인 것처럼 앞에 펼쳐지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갈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건 표현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스처를 쓰는 겁니다. 감정을 담아내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 제스처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언어에 그 감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담을 길이 없거든요. 한국은 뭐 I just stopped him, but he went. 내가 말렸는데 가는 거 있지. 이것도 있고 가더라, 가대, 갔어.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표현에 담을 수 있어요. 한국어는 그렇게 발달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다 But he went away. 끝입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과 제스처를 동반을 많이 하는 거죠. 한국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달해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영어나 프랑스어에는 없어요. 만화책이나 가야 어쩌다가 좀 있어요. 제가 사전을 만드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이거예요. 하나가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를 영어나 불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없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세계관과 자연 중심 세계관의 차이인데요. 동양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보지만 서양은 자연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인간 대 자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는 무조건 인간을 주어로 해서 자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이게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이 하는 일, 또 하나는 자연이 하는 일. 자연이 스스로 하거나 인간에게 불행을 끼치는. 그렇죠? 이 두 가지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물이 변하는 것도 다 인간의 행위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주소를 바꿨습니다. I've changed my address라고 해요. My address was changed. Nobody says it.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그걸 누가 바꿨겠어? 자기가 바꾼 거 아니야. 그렇죠?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바뀌었어. 그거 누가 바꾼 거야? 그거 내가 바꿨지 누가 바꿨어. 그렇죠? 네.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다. 안경이 깨졌어요. I've broken my glasses. 이거 표현 잘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 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 근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표현이에요. 심지어 말이죠. 팔이 부러진 것도 He has broken his arm. 자기가 깬 거야. 그럼 자기가 한 거지 뭐. 그렇죠? 누가 한 거야? 장소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관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예요?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Where is here?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예. Where are we? 그러죠. 우리가 어디 있어요예요. 영어식 표현은. 왜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상황도 그래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봤어? 전화 안 되던데? I can't get him on the phone.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너 참 사진 잘 나왔다.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진이 잘 나왔다. 그렇지만 영어는 네가 실물보다 여기서 예쁘다라고 얘기해요. You are so beautiful in this picture. 그렇죠? 이게 사진 잘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사진이 잘 나온 거야. 그렇죠? 표현이 전혀 달라요. 그다음에 사물의 특성 있죠? 규칙의 판단.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영어권의 그 전단지 보면 다 이렇게 해놨죠. You can't find it cheaper anywhere. You can't find it. you를 사람을 주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주어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제 중심이거든요. 이거는 물건 얘기 아니야. 가격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주제로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관점에서 너는 찾을 수 없어. 이보다 더 싼 가격을 어디에서도. 네가 주어요. 지금 다 이래요. TV가 잘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용카드 되나요? 그러면 뭐 Is credit card possible?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신용카드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어식 사고방식을. 예. 신용카드가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받느냐 신용카드를. 오케이. 이렇게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 언제예요? 호텔에서 이렇게 물어볼 경우 많죠,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When do you serve your breakfast? 라고 합니다. When do you serve breakfast? 아침 식사 언제 갖다 주세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거든요,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게가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온 행위. 인간은 피해자입니다. 어떤 거는 자연을 정복하죠. 인간이 가해자예요. 두 가지 행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주어로 하는 원인이 행위자인 그걸 주어로 해서 하는 표현.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인간이. 그런 원인을 주어로 하는 표현이 매우 발달합니다. 영어에서는. 한국어는 안 그렇죠. 야, 그거 웃기네. 그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가 뭐예요? That makes me laugh. 그렇죠? 이렇게 하지. I'm laughing because of it 라고는 하지 않아요. Nobody says it. 원인을 주어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It bothers me. 귀찮아. 그게 날 귀찮게 하고.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sad movies라고 하는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나를 울린다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저 팝송이 있죠. 이 팝송 재밌는데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슬픈 영화를 보면 항상 눈물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거를 영어는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제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혼자 갔죠. 그래갖고 이제 영사기가 이렇게 딱 틀어지는데 월드뉴스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불행하게도 나는 일이 있다는 남자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하고 극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나의 베프에게 키스하는 순간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만화 영화가 나오는 중에 나는 펑펑 울기 시작을 했어. 슬픈 영화를 보면
항상 나는 눈물이 나요. 근데 이거를 원인을 주어로 하죠. 왜? 내가 울고 싶어 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계속 걸어갔죠. 근데 엄마가 내 눈물을 보고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기 싫고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항상.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재밌는 가사. 이거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을 주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피해를 받거나 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영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이드 온다니까 일찍 자리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언젠가 나머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다시 만나요, 우리 턱사.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치겠습니다.